제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평생을 살아온 늙은이의 회고가 웬 뱀 타령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삶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결국 그 뱀 한 마리가 찍어 놓은 희미한 자국을 더듬어가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놈은 제 기억 속에 살아있는 유일한 짐승이고 제 운명을 통째로 삼켜버린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8살 배기 손주 녀석이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대통령? 장군? 아이의 동그란 눈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그날의 눅눅한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멋쩍게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이라니. 제게 그런 사치스러운 것이 허락된 적이나 있었던가요? 제 이름은 박만복입니다. 일만만자의 복복자를 쓰지요. 이름 한번 거창합니다. 이 이름 때문에 평생을 놀림받고 살았습니다. 만가지 복은커녕 만가지 애군을 몰고 다니는 놈이라고 말입니다. 기억은 1960년대의 어느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마가 막 끝난 뒤끝이라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던 날이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던 시절이었지요. 그날도 며칠째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웠는지 10살짜리 제 뱃속에서는 연신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벽같이 밭으로 나가셨고 저는 동네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 대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집은 며칠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렀는데 그날이 아마 사무제인가 그랬을 겁니다. 육중한 대문 앞에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백설기 한 덩이와 노릇하게 붙인 전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성이나 체면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오직 허기, 지독한 허기만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하얀 백설기 한 귀퉁이를 뚝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 그 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꿀떡처럼 달콤해야 할 떡이 어째서인지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며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삼킨 탓에 목이 컥 막혔지만 저는 꾸역꾸역 떡을 삼켰습니다. 한 조각만 더, 딱 한 조각만 더 먹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상으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륵 마이너스. 상 밑에 그늘진 곳에서 무언가 길고 검은 것이 기어나왔습니다. 머리에 붉은 점이 박힌 살모사였습니다. 그놈은 제 발치에서 다리를 틀고는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늘고 긴 혓바닥을 날름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뱀과 저 둘만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신 부모님이 동네 어귀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 순간 뱀은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제게서 등을 돌려 부모님 쪽으로 스르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뭉치가 목구멍을 틀어막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치던 소리,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거리던 소리. 제 기억 속에 그날은 색깔이나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비릿한 피냄새와 흙먼지, 그리고 제 입안에 남아있던 희미한 떡의 단맛뿐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뱀에 물렸고 변변한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상님께 올린 음식을 부정한 놈이 훔쳐먹어서 신이 노하셨다고, 저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은 불길한 놈이라고. 그날 이후 제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죽인 죄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손주 녀석의 질문에 제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꿈은 그날 제가 훔쳐먹은 백설기 한 조각과 함께 이미 끝나버렸으니까요. 그 아이는 꿈을 꿀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며칠 동안 동네 어른들이 저희 집을 들락거리며 혀를 차는 소리, 그리고 멀건죽 한 그릇을 꾸역꾸역 넘기던 제 모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슬픈 사람이 흘리는 것이지 저 같은 죄인이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5살 터울의 삼촌 댁에 맡겨졌습니다. 삼촌 내외에게도 자식이 둘이나 있었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지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어린애가 그런 속사정을 헤아릴 수는 없었지요. 제가 느낀 것은 오직 차가운 공기와 눈칫밥의 서러움뿐이었습니다. 숙모는 제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밥을 줄 때도 제 밥그릇만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사촌들이 새 옷을 얻어 입을 때도 제 몫은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저를 볼 때마다 쯧쯧, 저 불쌍한 놈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저 애랑은 놀지 마라, 재수 없는 애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저를 부모 잡아먹은 놈, 뱀쟁이라고 부르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저주가 되어 다른 사람을 해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훔쳐먹은 떡 한 조각이 부모님을 죽게 만들었으니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와도 멀어졌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치면 글자 대신 그날의 뱀이 스르륵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처럼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친구가 생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에서 전학 온 아이였는데 이름이 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듣지 못했는지 스스럼 없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왜 맨날 혼자 앉아 있냐? 같이 놀자. 저는 처음에는 영철이를 피했습니다. 저와 엮이면 이 아이에게도 분명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철이는 끈질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밀어내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웃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영철이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에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고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따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철이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잠시나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우리는 뒷산에 있는 낡은 정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나무 기둥이 미끄러웠는데 장난기가 발동한 영철이가 정자 기둥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험해 내려와 라고 소리쳤지만 영철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이네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입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애초에 저런 불길한 놈이랑 어울리게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와 가까워지면 누구든 불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문안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깁스를 한 영철이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영철이가 저를 보며 멋쩍게 웃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철이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모든 친절과 호의는 결국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엮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게 찍힌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향을 떠나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이 지긋지긋한 땅, 제 이름 썩 자만 들어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만 벗어나면 저주받은 방만복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철이의 팔이 부러진 그 사건 이후 저는 삼촌 댁에서 더욱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었지만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밥 먹을 때를 빼고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 것이 제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숙모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저 때문에 아들까지 다쳤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는 대놓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제가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17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유독 가뭄이 심해 삼촌네 밭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건넌방에서 삼촌과 숙모가 나누는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개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 것 같소. 멀쩡하던 애팔이 부러지질 않나. 밭은 다 말라비틀어지질 않나. 쉬내 듣겠소. 듣긴 뭘 들어. 사실이 그렇지 않소. 저 불길한 놈, 우리가 언제까지 끼고 살아야 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 귀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 저를 거두어준 삼촌 댁에까지 불행을 몰고 온 재앙 덩어리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까지 두어버리 전부였습니다. 삼촌이 잠든 틈을 타 장롱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훔쳤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도둑질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은 부모님을 앗아갔고 두 번째 도둑질은 저를 고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 가장 먼저 떠나는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에 앉아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의 풍경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도망쳤다는 안도감만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을 뿐입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건물들과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있는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냉정한 무관심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불길한 아이가 아닌 그냥 이름 없는 청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돈이 금방 떨어지자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구로공단 근처의 작은 공장에서 시다바리 보조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청계천의 인쇄소, 나중에는 아예 건설 현장으로 나가 벽돌을 날랐습니다. 흙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고 나면 밤에는 녹초가 되어 골방에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고된 육체 노동은 과거를 떠올릴 틈을 주지 않는 고마운 진통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동료들이 막걸리 한잔하자고 어깨를 툭 쳐도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혼자 멀찍이 떨어져 싸구려 소주를 마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들과 가까워지면 영철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게 허락된 행복은 없었고 제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또한 불행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시간은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방세를 내고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삶에는 내일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이라는 감옥에서는 탈출했지만 결국 서울이라는 더 큰 도시의 불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스스로 짓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얄궂습니다. 평생을 피해 다녀도 기어코 찾아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붙잡으려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제게 순자는 제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끈질기게 제 발목을 붙잡던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순자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25되던 해 영등포의 한 방직 공장에서였습니다. 저는 기계를 돌리는 일을 했고 순자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푸는 일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공원들 사이에서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언제나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밥 먹을 힘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자만은 고봉으로 밥을 퍼주며 많이 먹고 힘내요. 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던지 칙칙한 공장 안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 같았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밥그릇에만 계란 프라이가 하나씩 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며칠이고 계속되자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배식구 앞에서 순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제 밥에만 계란을 더 주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오랜만에 내뱉는 말이라 그런지 껄끄럽고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마치 제 속을 다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말라서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러고는 제 손에 몰래 찐 감자 2개를 쥐어주며 윙크를 하고는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의 특별 배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기본이고 가끔은 소시지 반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호의가 부담스러워 식사 시간을 피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순자는 기어코 저를 찾아내 제 작업대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저는 순자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밝은 인생에 제가 끼어들면 틀림없이 먹구름이 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굴고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저의 가시돋친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만복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만복 씨는 쉬는 날에 뭐 해요? 만복 씨는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해 준 적이 없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순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저는 늘 그랬듯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순자가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왜요? 왜 맨날 나를 피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순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왜냐고 물어봐 준 것이. 모두가 저를 피하거나 동정할 때 이 사람은 제게 이유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순자와 마주 앉아 허름한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공장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잠시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를 짓누르던 불행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질지도 모른다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저는 저도 모르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 이 행복이 끝날까 하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곧이어 닥쳐올 불행을 기다리는 것이 제게는 습관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빗물에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뼈에 금이 가 한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것은 신이 제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감히 분수에 맞지 않는 행복을 꿈꾸지 말라는, 순자라는 빛을 탐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 저는 순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납시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며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게 허락된 자리는 역시나 차갑고 어두운 그늘뿐이었습니다. 제가 순자에게 이별을 고하고 돌아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둠침침한 자취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게 옳은 일이다. 제 존재 자체가 불행의 씨앗인데 어떻게 감히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마치 제 결정이 옳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공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마주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소주만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순자의 웃는 얼굴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기를 사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굳게 닫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어지럽게 널린 술병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시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제가 차갑게 말했지만 순자는 못 들은 척 묵묵히 방을 치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으로 냄비에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순자는 작은 상에 밥과 찌개를 차려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밥부터 먹어요. 입맛 없소. 내가 당신 때문에 며칠을 굶었는데 당신이라도 먹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복 씨, 다리 좀 다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래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우리 헤어질 이유가 돼요? 나는 만복 씨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고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박만복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지. 튼튼한 두 다리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나 같은 놈에게 이토록 무모한 믿음을 주는 것일까? 평생을 도망치고 숨어 살던 제게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불행이 옮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까지도 끌어안아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순자가 차려준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밥알이 눈물과 함께 섞여 짠맛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순자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난 15년간 저를 꽁꽁 얼어붙게 했던 마음의 벽을 스르르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순자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해 가을 단칸방 하나를 얻어 조촐하게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에 나갔고 순자는 삭바느질을 하며 살림에 보탰습니다. 가난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저녁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의 그림자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해에 아들 성우가 태어났을 때 그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작고 여린 손을 잡으며 저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에게 나의 불운이 옮겨가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 강한 가장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거나 칭찬해주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베푸는 애정이 아이에게 독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성우가 감기라도 걸려 끙끙 앓는 날이면 저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내 탓이다라며 자책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라도 하면 저는 아이를 위로하기는커녕 조심하지 않고 뭘 했어? 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 불안과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서툰 방식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저를 보며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보, 성우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저의 불행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들과 세상 사이에 그리고 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아들에게 상처만 주는 위태로운 가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놈은 참으로 무심합니다. 그렇게 길고 어둡게만 느껴졌던 세월도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제가 아들 성우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녀석은 장가를 가 제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던 젊은이는 간대없고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허리가 굽은 70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지켜주던 순자는 3년 전 가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쏙 한 번 썩이지 않던 사람이 몹쓸 병을 얻어 몇 달을 앓다가 거짓말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가는 순간까지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고는 밥 잘 챙겨 먹고 성우한테 너무 퉁명스럽게 굴지 마요. 그애 당신 많이 닮았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텅 비었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시렸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게 굴며 제대로 된 사랑 표현 한번 못 해준 것이 아내가 떠나고 나니 천근만근의 후회로 돌아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전 아내의 49제를 지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냥 뚜껑만 덮여 있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무심코 뚜껑을 열어본 저는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편지들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도 우표도 붙어 있지 않은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누렇게 바랜 편지지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복 씨에게 오늘 당신이 성우에게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조금 까진 것뿐인데 당신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아이를 다그쳤지요. 성우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간 뒤 당신은 담배만 뻑뻑 태우더군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성우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이가 다친 것이 꼭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해서 그런다는 걸. 하지만 만복 씨, 성우는 아직 어려서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저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당신 마음속에 얼마나 큰 돌덩이가 들어있는지 알기에 나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그저 오늘 밤도 당신의 잠든 얼굴을 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제발 우리 남편 스스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는 편지를 채 다 읽지도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어떤 죄책감에 갇혀 살았는지 그 죄책감 때문에 아들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옆에서 제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을 새워 아내의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소소한 일상들과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통해 저와 대화하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대신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동쪽 창문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온 불행의 무게는 사실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순자는 그 무게의 절반을 말없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걸어와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평생을 빚만 지고 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성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고향 마을 재개발 들어간다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조상님들 산소 이장 문제도 있고 하니 한번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향? 60년 가까이 제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버렸던 그 이름. 저는 단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제게 끔찍한 기억과 죄책감만이 남아있는 저주받은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난 지금 저는 어쩌면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저 때문에 아파했던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이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시작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아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남은 제 삶에 대한 예의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려가 보자꾸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 아들 성호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서울의 잿빛 풍경이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농과 밭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제 발로 떠나온 길을 이제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성우는 운전을 하며 간간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사셨던 집은 어디쯤이었어요? 기억 안 난다. 친했던 친구분은 없으셨고요? 없었다. 제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아들의 무표정한 옆모습에서 저를 닮은 고집과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차는 마침내 익숙한 지명 표지판이 보이는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고향은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와 나지막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길은 반듯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낡은 집들은 허물어져 군데군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 있던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만이 희미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 변했구나. 저도 모르게 읊조리는 소리에 성우가 말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곧 여기도 다 아파트 들어선대요.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와보길 잘했네요. 차에서 내리자 흙과 풀이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훅 스쳤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어릴 적 제 몸에 배어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옛 기억을 더듬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제 발걸음이 허물다 만 담벼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육중했던 대문은 간데없고 잡초만 무성한 빈터에는 출입금지라고 쓰인 팻말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설기 한 조각을 훔쳐 먹었던,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뱀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60년 전 그날의 풍경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떡의 퍽퍽한 질감, 발치에서 혀를 날름거리던 뱀의 차가운 눈빛, 멀리서 저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이 죄책감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산소는 재개발 구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 무사했습니다. 부모님의 묘는 작은 봉분 2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해 봉분 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성우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벌초를 했습니다. 낫으로 풀을 베어낼 때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죄책감의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벌초를 마치고 부모님의 묘 앞에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만보기가 이제야 왔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의 하나 남은 허름한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외지인이었는데 마을에 대해 물어보니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살던 분들은 다들 떠나거나 돌아가시고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아, 오점순 할머니 한 분이 요양원에 계시긴 한데. 오점순 할머니. 제 기억 속에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당시에도 수다스럽고 동네 소식에 밝았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 할머니라면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식당 주인에게 요양원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 혹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두려움. 저는 그 할머니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호를 재촉해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심장은 어제보다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오점순 할머니를 만나면 무엇을 물어야 할까? 그분은 과연 나를 기억이나 할까? 만약 할머니의 입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요양원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오점순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쪽 침대에 깡마른 할머니 한 분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9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했는데 쪼글쪼글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아랫집 살던 박서방네 아들, 만복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인가 싶어 돌아서려는데 할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복이, 그래, 만복이. 그 코올리개가 이렇게 늙었는가.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가장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가장 듣기 두려웠던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던 날 기억하십니까? 제 질문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의 창고를 뒤지는 사람처럼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지? 기억나고 말고. 그의 여름 참말로 지독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말이여, 장마가 길어서 그랬는지 동네의 살모사가 바글바글했어. 우리 집 마당에서 기르던 똥개도 뱀에 물려 죽고 뒷산에 나물 캐러 갔던 과수댁도 다리에 물려서 한 달을 알아누웠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뱀 때문에 흉흉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 밤에는 무서워서 문 밖에도 못 나갈 정도였은께. 저는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변을 당한 그 밤 말여. 거기가 유독 뱀이 많았어. 뱀굴이라도 있었는지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뱀 봤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했지. 다들 거기 들어가는 걸 꺼렸는데 자네 부모님은 워낙에 부지런한 양반들이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복이 자네 참말로 운 좋은 줄 알아야 혀. 네, 운이 좋다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불운의 아이콘처럼 살아온 제게 운이 좋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그날 자네도 부모님 따라 그 밭에 가기로 했잖아. 감자 캐는 거 거들어준다고. 기억 안 나는가? 할머니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밭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이. 하지만 저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렸고 결국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자네가 그 최부잣집 대문 앞에서 떡을 얻어먹고는 배가 불러서 그랬는지 우리 집 평상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어버렸지 뭔가. 자네 어머니가 밭에 가려고 나와서 그걸 보고는 에고 우리 아들 배부르니 잠이 오나 보네. 그냥 자게 놔둬야겠다 하고는 그냥 두 분만 가셨어. 내가 그걸 똑똑히 봤단께. 할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 조상님이 보호하사 그 떡이 자네 목숨 살렸다고. 자네 부모님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자네가 그 집안의 유일한 복덩어리라고. 그래서 다들 자네 이름이 만복인 게 괜한 게 아니라고들 했어. 복덩어리. 제 이름이
복덩어리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저주라고 믿었던 그날의 행동이 부모님을 죽게 한 원죄라고 믿었던 그 백설기 한 조각이 사실은 저를 살린 기적이었다는 말입니까?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실은 거대한 오해와 엇갈린 기억의 산물이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60년 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점순 할머니의 병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들 성우가 부축하는 대로 이끌려 요양원을 나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떡이 자네 목숨 살렸다고. 자네가 그 집안의 유일한 복덩어리라고. 복덩어리. 부모 잡아먹은 놈, 불길한 아이, 재수 없는 놈. 평생을 들어온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아니, 어쩌면 그저 우연한 허기짐과 백설기 한 조각 덕분에 살아남은 운 좋은 아이였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제 안에서는 거대한 혼란이 일었습니다. 60년 동안 제 삶을 지탱해온 기둥, 즉 나는 죄인이다라는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공허함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바로 올라갈까요? 성우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 그 기와집터로 다시 가다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도착한 폐허가 된 집터 앞에서 저는 차에서 내려 홀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가운데에 이르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흐흑, 흐어엉, 울음이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려보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에서도 삼촌 댁에서 구박받을 때도 영철이의 팔이 부러졌을 때도 아내 순자가 내 곁을 떠났을 때도 결코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밭으로 향하셨을 부모님의 뒷모습이 평상에서 잠든 저를 보며 안쓰럽게 웃으셨을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평생을 오해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을까? 저를 불쌍히 여겨 밥 한 술 더 떠주던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불운이 옮을까봐 밀어냈던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하게만 대했던 아들 성호의 어린 시절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저 스스로 만든 불운이라는 감옥에 갇혀 그들이 내민 따뜻한 손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 어느새 성우가 제 옆에 다가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아비가 미안하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살았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겪었던 그날의 일부터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제 삶, 그리고 방금 전에야 알게 된 그날의 진실까지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성우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들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텅 빈 고향 마을터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넘게 부자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나누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들은 저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는 산산조각 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아닌 감사함과 평온함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묶여있던 질긴 매듭이 마침내 오늘 이곳에서 풀어진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늘 저를 괴롭히던 뱀의 악몽도 부모님의 희미한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듯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뒤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성우와의 관계였습니다. 주말이면 을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제가 먼저 성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말없이 먹기만 하던 제가 이 나물 맛있다. 어떻게 무쳤느냐? 고 묻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조리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손주 녀석 서준이었습니다. 늘 무섭고 어려운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거니 어색해하면서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준아, 요즘 학교에서는 뭘 배우느냐? 할아버지는 어릴 때 뭐라고 놀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라며 면박을 줬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손주 녀석을 무릎에 앉히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뱀 이야기는 빼고 개울가에서 가재 잡던 이야기, 산에서 진달래 따먹던 이야기 같은 소소한 추억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서준이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와 단둘이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도 잠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내 엄마가 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만 하다 갔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엄마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성우는 말없이 술잔을 채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큼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남편은 세상에 없다고. 그리고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아끼셨는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아들의 담담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6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 40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저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을 꺼내 한 장 한 장 불에 태웠습니다. 편지들이 하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나 이제 괜찮소. 당신이 평생을 걱정했던 내 마음속 돌덩이, 이제 다 내려놓았소. 그러니 당신도 이제 편히 쉬시오. 그리고 고마웠소. 나 같은 놈 옆에서 평생을 함께 해줘서 정말로 고마웠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와 서준이 3대가 함께였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산소 앞에 선 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분의 봉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선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 어쩌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두 분께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주 운 좋은 놈이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살리셨고, 순자가 저를 지켰고, 이제는 아들과 손주가 제 곁에 있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 평생을 놀림받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만가지 복을 받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선 아들과 손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만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대로 참으로 복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짓누르는 불행의 무게는 어쩌면 단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기억은 때로 우리를 속이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박만복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운명인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당신의 그릇된 믿음인가?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 나를 살게 한 모든 아픈 순간들이 실은 가장 큰 행운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과거의 상처에 갇혀 스스로를 벌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을 용서할 용기만 있다면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박만복님의 길고 긴 인생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